예, 우리가 이제 9강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8강을 봤습니다. 건설회계, 또 회계의 기본적인 틀, 또 공사손익의 인식, 부가세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떻게 조금 쉬우셨나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여하튼 이제 앞으로 2강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한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9강에서 할 것은 건설회계 세무가 비록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이 현장이나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설회계라는 것 가운데 이러한 특수한 주제들이 몇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 주제별로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주제별로 앞으로 많은 또 강좌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때 접근을 하셔서 참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에 대해서 우리가 44페이지, 45페이지 두 쪽에 걸쳐서 그야말로 엑기스, 완전한 이 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칠판에 그려놓고 한번 그 내용을 익혀보도록 하죠. 원래 도급, 우리가 바로 전시근까지 했던 도급이나 분양의 현장이라고 했던 그 도급은 통상 단독 도급을 예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은 갑사가 있고 을사가 있어서 갑이 일을 해달라고 그러고 을이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러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도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을이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 복수의 회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하면 얘들이 공동도급이 되는 겁니다.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원스텝이 발주자와 이 시공사 이걸 갖고 우리가 공동수급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수급체 즉 공동수급사들이 집단이죠. 이 공동수급체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계약해 놓은 것을 공동도급 계약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수급체 상호 간에 이러한 권리 의무를 결정하고 약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수급 협약서다. 이런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협정서다 이렇게 이름을 써가면서 공동도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의 계약이 이 공동도급 계약서를 갖고 운영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외부관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갖고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내부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내부관계죠. 이 내부관계를 서로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을 시행하는 과정 흐름이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공동도급 운영 요령이나 운영 계약을 보면 먼저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모습으로 상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냐? 갑이 수급체한테 공사를 이렇게 해달라 하고 이제 시공을 맡기는데 수급체가 하나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컨소시엄으로서 5대 3대 2의 지분 비율을 갖고 서로 참여하는 이런 거를 공동이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분담이행이란 뭐냐? 분담이행이라는 것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종이나 어떤 구간이나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이행은 상호 정산할 사유가 많지만 얘들은 정산할 사유가 별로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또는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이 두 가지의 공동도급의 계약틀 가운데 우리가 공동도급 회계세무라는 주제를 갖고 다뤄야 될 것은 바로 공동이행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 주계약자 관리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공동도급에서 범위에서 우리가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전개한다. 그럼 공동이행 방식으로 할 때 그 말 그대로 공동수급체가 공동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공동수급체 ABC가 있다고 하면
이 ABC 중에서도 누가 그러면은 이 업무를 도맡아 할 거냐. 그래서 통상 A라는 자가 대표사다. 또 이 수급협정서상에 이 회사는 갑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뭐 리딩사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참여사다, 뭐 서부사다, 을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A사가 모든 외부에 관한 자료를 A사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A사가 발주자를 향해서 전체의 세금 계산을 교부하고, A사가 바깥에서부터 자기 명의로 전체 세금 계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B와 C는 A사를 향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또 대표사는 B와 C를 향해서 받은 자료를 정산해주고,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대표사는 역할이 아주 막중한 대신에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막 머리가 혼란스러운 주제죠. 그러나 참여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공동도급 회계세무다라고 하면 주로 갑사, 공동이행 방식에 있어서 갑사에 대한 회계 처리, 갑사의 정산 방식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갑사가 정산하고 하는 그러한 틀을 우리가 접근할 때 과연 회계세무적으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 정상적인 틀로 넘어가느냐? 첫 번째가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공동도급의 정산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교부특례. 이 두 가지가 공동도급을 딱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고 있는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사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서 자기가 교부한 또 자기가 수취한 이러한 자료의 종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생긴 모양이 뭐냐?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을사들과 정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뭐 10장이다, 100장이다, 1000장이다 이러면 어떻게 한 장 한 장 다 정산할 것이냐? 그럴 때 나타난 규정이 부가세법 시행령 54조 교부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특례란 인력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즉 그 달의 말일자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을 한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봐주겠다. 소위 합계세금계산서의 규정이죠.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표사는 매달 한 번씩 매출이나 원가를 정산해서 그것을 한 장씩 달랑달랑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을병사와 정산하면서 회계세무를 종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제가 여기 지금 세 가지만 적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한 두어 강 앞에 원가 자료를 볼 때 각종의 이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원천징수 영수증, 수기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아주 많은 영수증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산이 안 됩니다. 걔들은 단순히 내부 문건으로 공문으로 정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대표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거냐? 결국 대표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단독 도급을 하는 것 같은 회계장부를 구비하고 그것을 모든 증빙을 전부 다 복사해서 사본화 만들어서 각 참여사들 앞으로 쫙 쪼개주는 거예요. 전부 다 카피해서 이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우리가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공동도급에 관한 강의를 쭉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건설회사들이 장부의 이첩, 증빙의 이첩,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죠. 예? 공동도급 값사 하나 맡았다고 해가지고 그 장부 전부 카피하고 증빙 전부 카피해서 매달 정산서를 할 때 이만큼씩 싸서 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 됐든 반드시 우리는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흐름 가운데 우리 이제 44,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책을 보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죠. 자, 4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도급을 알자. 그래서 발주자와 수급체 간의 공동도급 계약, 원스텝. 수급체 상호 간에 있는, 수급자 상호 간에 있는 대표사와의 관계, 공동수급협정서 투스텝. 이렇게 각자가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회계세무 모두 달라진다. 두 번째, 정산 방식은 대표사가 참여사하고 상호 정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교부 특례를 반드시 준수하라. 정산한다는 것은 시행규칙 18조. 그리고 교부 특례를 준수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확장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입문 시간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칙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달 그 달은 그 달 거를 정산해라. 그런데 이제 참고삼아 확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과세 기간 내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각종의 수치와 교부에 대한 가산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수한 규정에 따라서 과세 기간 내에 교부해도 좋자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교부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교부 특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서로 간의 자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보시죠. 보시면 대표사가 외부 거래자로부터 각종의 증빙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생긴 것이 세금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로, 계산서는 계산서로, 영수증은 영수증으로, 나머지는 그냥 내부 문건으로 정산한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로 정산할 때만이 값사는 외부에서 받은 매입자료 전액을 우리가 정상적인 공제 절차를 통할 수 있고, 만약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기 지분에 관한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는다. 아주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전체를 시행규칙 18조에 따라서 정산해 나가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매출 자료는 어떠냐? 매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자료도 갑사가 발주자한테 교부했다면 세금 계산서든 영예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을사하고 정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4번의 매입자료 정산을 보시죠. 외부로부터 각종의 매입자료를 대표자 입장으로 받잖아요. 대표사가는 다시 월합계를 준수해서 참여사 앞으로 넘깁니다. 이러한 구조가 다 가능하다. 5번을 보시면 참여 행태별 회계팀의 정리 난이도 그랬는데 대표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를 맡은 그 현장에 내가 부가세 신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현장이 과면세 개명 현장이다.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튼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입문 시간에서는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발주자하고의 관계에서 매출 자료가 있고 참여사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정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틀을 만들어주는 규정은 딱 두 개다. 하나가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그리고 그 18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부가세법 시행령 54조 교부특례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셔도 공동도급을 처음에 접근하고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공동도급을 마치고요. 46페이지에 있는 BTL 2005년도 하반기부터 이 BTL 사업이 아주 화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이 뭐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간단한 구조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SOC, 즉 민간 투자법에 따르는 소위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요즘은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수익이 나는 SOC가 있고요. SOC가 오퍼레이트,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운영을 했는데 그 투자한 건설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백억 들여서 만들어놔 봤자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것은 오퍼레이트를 해서 네가 알아서 돈을 벌어라. 가능한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건설회사가 달려들질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리스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리스료처럼 임대료를 보존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SOC를 건설하는 그러한 방안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법 법조문을 보시면 SOC의 사업 시행 방법은 BTO, BOT, BTL, BO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2005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 B라는 것은 빌드, 건설, T라는 것은 트랜스퍼, 기부 체납, O라는 것은 오퍼레이트, 운영, 요 O는 own,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T가 들어앉아 있는 것들은 건설회사가 만들어서 언젠가는 국가에다가 공짜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오퍼레이트를 하거나 리스를 해서 돈을 받으니까 즉 대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BTL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500억 미만이 되는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군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수관거나. 그래서 이러한 BTL 사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흐름을 갖고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칠판에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처의 BTL 안내 역할 분담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BTL 사업 시행법이나 SPC라 그래서 Specific Purpose Company라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BTL 사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사죠. 이 회사의 출자자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시공을 맡은 건설사, 그리고 돈을 대주는 금융기관, 그리고 운영을 하는 운영사. 이 세 가지가 합작이 돼서 주주 구성을 해서 SPC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평점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러한 그 SPC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먼저 건설회사 보시죠. 건설회사는 SPC BTL 시행법인인 SPC에 출자를 하는 주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주지만 SPC로부터 그 SOC 사업을 하도록끔 시공을 맡는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요 시공 계획이 무슨 계약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동도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인 투자자인 금융기관 같은 걸 보면 역시 출자를 하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고 위에 있는 운영사 같은 경우도 출자를 하고 시설 운영을 맡아서 아주 20년 정도 아주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BTL 사업에 있어서 우리 건설회사는 어떠한 입장일까? 또 이제 첫 단추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BTL 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이번에 무슨 지역에 있는 학교 5개를 지어야 되겠다. 또 무슨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BTL 사업을 공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달려들잖아요. 그죠? 입찰을 하려고 달려들 때 만드는 것을 우리가 RFP, 기본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가 계산 시간에 할 때 선지출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규정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출액에 해당하는 규정, 수주비나 성급공사 원가 해서 쭉 정리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 자체도 시공사가 보통은 이 주주들이 다 참여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 BTL 사업은 주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만 이렇게 돈을 대고 참여합니다. 그럼 시공사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분만큼 이 금액을 안분해 가져가는 것도 역시 부가세법 신규칙 18조 시행령 54조의 공동도급의 정산예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입찰을 서류를 넣어서 기본계획을 넣었더니 1차적으로 평점이 제일 높은 회사가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이제 이 선지출액은 바로 선급 공사 원가로 정리를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이 되고 나서 이제 SPC를 만들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면 이 특수목적 법인은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감 대상이 되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이 SPC는 그러나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지만 얘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 말이지. 종이에 있는 회사다. 회사 직원도 없습니다. 등기만 돼 있고 명목상의 회사죠. 그리고 SPC가 설정이 되면 이제 실시협약이라는 이것이 바로 국가와 SPC 간에 이루어지는 SOC 시설의 기부 체납 계약이죠. 그럼 이 실시협약에 있어서 뭐 나중에 리스료를 얼마를 받고 또 몇 년 동안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그런 틀을 짜게 되는 겁니다. SPC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는 실시협약을 함과 동시에 밑에 있는 시공사들하고 SOC 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도급계약이 공동도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도급. 결국에 BTL에 개입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그 SPC, 자기가 주주로 있는 그 SPC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공계약을 따내는 거죠. 뭐 전체 틀을 보면 이 시공권을 따오려고 계속 여기서부터 노력한 거죠. 그죠? 이런 모습으로 돼서 결국 건설회사의 임직원 입장에서는 뭐냐? 멀리서 보면 단순히 공동도급을 하는 회사로서 SPC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하는 그러한 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쭉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시설이 이쪽으로 어차피 도급이니까 만들면서부터 SPC 거 아닙니까? 그죠? 도급이니까 SPC 건데 이 SPC가 빌드를 하고 준공되는 동시에 기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요 기부 체납이 과연 뭐냐? SPC가 일정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리스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을 때 임대료는 소위 부가세가 있는 과세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BTL 사업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BTL 사업을 하면서 SPC가 과세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SPC가 이렇게 넘겨주는 SOC 시설, 이 SOC 시설은 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삼아주겠다라는 것이 이 국가에서 우리한테 건설회사한테 준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는 밑에 있는 이 시공권을 자기 건설회사들한테 컨소시엄한테 넘겨주고 거기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청구하려면 부가세 10%가 당연히 붙는 거죠. 그럼 이 부가세 10% 붙은 이러한 과세 물건을 자기가 시공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국가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서 이 시점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우리가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세율 적용받으면 요 지금 납부했던 부가세 10%를 100% 환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SOC 시설을, SOC에 대한 SPC에 대해서 국가가 세법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BTL 사업이라는 것은 2005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천익이 퍼져 있지만 실은 뭐 너무 좋아서 혹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잘 따졌어. 우리의 수지 분석을 잘 따졌어. 보세요. 우선 협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찰하는 금액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또 SPC가 설정돼 봤자 우리가 앞서서 봤지 도급 같은 경우는 그냥 30% 성금 받고 공사하지만 이거는 성금 받으려고 그러면 SPC가 돼서 PF라고 그래가지고 외부로부터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돈을 받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공사 대금이 잠겨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투입할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BTL 사업을 우리가 아주 뭐 황금알 낳는 거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지 분석을 잘 하고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도 되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시공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비조합이라는 것은 재건축 조합도 있고 재개발 조합도 있지만 여기에 시공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47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공사는 지분제나 도급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도급제는 뭘까 했더니 도급제라는 것은 그 현장을 그냥 일반 민간 시행자한테 건축 도급을 맞는 거예요. 평당 얼마? 그러면 조합은 평당 얼마씩 건설회사한테 주고 조합을 운영하는 거죠. 지분제는 뭐냐? 지분제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자기 그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그것을 헐고 새 걸로 지어주면서 그 지분을 보장하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가 그런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걸 보장해주겠다. 다만 그거 새로 짓는데 돈이 얼마 좀 든다. 그 돈만 내라.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 얘기는 조합의 모든 수지가 우리가 이 건설회사 앞으로 기속이 되는 거죠. 조합의 손익이 건설회사 손익으로 넘어오는 것이 지분제다. 그래서 정비조합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건설회사라고 하면 일단 도급액의 결정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비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정비조합의 임원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설회사가 그 임원진들에 관한 그 교육이나 각종의 뭐 교육뿐만 아니죠. 뭐 자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준공될 때까지 준공 정산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아주 많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회계세무를 정리하고 가르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일단은 그 정비조합에 관해서도 도급 현장이기 때문에 과세, 면세, 매출에 관한 세금 계산서 건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비조합에 얼마가 과세 매출이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거고 얼마가 계산서를 교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줘서 확인을 서로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첫 단추를 깨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준공정산이나 대여금 매수나 자금 매수 관계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시를 해가면서 잘 관리를 하셔서 건설회사하고 이 정비조합이 같이 나가는 하나가 이렇게 뭐 집행부가 바뀌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같이 그냥 존속해서 나가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서 특수한 주제 3가지에 대해서 마감하겠습니다.